지난 시간에 행정위 내용 가운데 허가에 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하고 그 계획의 집중력, 그 다음 복합민원, 이거는 서로 맞물리는 쟁점이라 종합 정리를 한 바 있고, 자, 이번 시간에는 348페이지 행정의 내용의 뒷부분, 형성적 행정행위하고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하는 좀 단조로워요. 특허 같은 거 사례 알면은 재량행위다 거의 유형화되어 있는데, 인가가 조금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공익사업이 운수사업이라는 게 공익사업이죠. 지금 그 화물연대라고 해서 민주노총 산하의 그 화물 운송 기사들의 이제 실질적으로 노조죠, 그죠? 정부에서는 인정 안 하지만 이게 옛날에는 그 특허였어요, 그 면허제. 근데 지금은 이게 등록제로 이제 완화가 된 것 같은데, 등록은 수리를 위반하는 신고에 그 수리에 대응하는 거라 그랬죠. 이런 게 다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그래서 이거 보면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뭐 손해가 얼마다, 대우조선 그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다, 굉장히 과장된 게 많거든요. 어차피 파업과 관계없이 그 기계나 또 건물, 부동산 이런 건 노후되면서 자연스럽게 감가상각으로 그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업과 무관한 것까지도 막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거는 손해배상 자체가 목적이라보다는 그 심리적 고통과 압박을 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때려잡겠다라는, 위축시키겠다는 이 사악한 반헌법적인 작태고, 또 그 피해가 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된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노동을 거부함으로써 그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함으로써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 왔다 라는 거죠. 근데 그 가치 창출에 관한 공은 인정을 안 하려 들고 그 손해에 관해서만 때려잡겠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화물연대로 인한 물류 손실이 그렇게 크다, 그럼 달리 말하면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 권력은 가진 자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능력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놈들은 방임해도 상관없어요. 범죄만 안 저지르면 뭘 처먹든 말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정작 국가가 필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면서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꾸려나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정작 국가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될 게 국가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국가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천문학적인 불을 가진 새끼들 옆에서 국가가 존재하고 앉아. 정작 죽어가는 그 골목에서 국가 권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현장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익사업이라는 게 공익을 빌미로 특정한 약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유등 관련 영업허가도 그 생명, 환경, 보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것. 방송사업, 이거는 언론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허기업의 특허.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이미 면허를 받은 자인데 그 사업계획 변경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계획 변경 일사 기간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연달아 여러 개 신청해도 된다. 굉장히 지엽적인 판례고, 논리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 갖고 나오는 거라 무리하게 연락할 건 없어요. 몰라도 다른 거 갖고 판단하면 되니까. 자, 행정청이 기존업자, 특히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이미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되어 있는 노선의 신설 등을 신규 업자에게 허용하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게 이제 전주시의 전북고속인가 그 사건에 관계되는 건데, 이 한정면허는 말 그대로 면허 효과가 제한된, 그러니까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그죠? 그 부가면허로 말하면. 자,
자, 사회자료 1페이지 보면 맨 밑에 한정면허 나오죠. 그래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내는 거예요. 그 법률이 부여한 효과의 일부를 배제한 거라 이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와 관계되는 건데, 그래서 여객의 특성 또는 수유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이게 수유가 규칙적이면 정기 노선 여객버스를 면허해주면 되는데, 그 수유가 계절성이라든가 이 특수한 경우, 그래서 그 공항버스 같은 거 있죠. 공항버스 같은 여기 사건에 문제가 된 것도 공항버스거든요. 공항버스 요런 경우가 이제 한정용어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봐두면 될 거고. 자, 돌아올까요? 그럼 이제 이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상호간도 이익 형량해야 된다. 뻔한 얘기 나오겠죠. 세 번째 쪽은 공익적 측면 이외에도 관련 운송사업자들 사이 이해관계 조정 등 사익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특히 해당 노선에 대한 기존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인데, 이거 기존업자죠. 이때는 한정면허의 내용이나 경위와 목적, 한정면허 당시와 비교한 사정 변경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울, 전주, 임시를 운행하던 이건데, 이걸 갖다 1일 9회에서 6회 3회로 개통분할하고 1일 3회 노선에 가는 거는 이제 임실에서 전주, 여긴 가깝잖아요. 가까운 구간을 단축하고, 문제가 된 게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 전북고속 있잖아요. 이 사업계획 변경 신청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여러 개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관할도지사, 전북도지사가 인가처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인데, 근데 기존 업자가 뭐냐면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 노선에 대해서 그 해외 여행 업체의 공항 이용 계약자로 제한한 이 해석을 대부분이 무시하고 해석하거든요. 다른 법령 갖고 종합적으로 했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대법원 판례가 납득이 안 가요.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운송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한관광 리무진이, 이 공항버스는 리무진 버스라 굉장히 고급 버스죠. 편하고, 그죠? 인가처분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변경인가가.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고 있는 대한관광 리무진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거죠. 해외 여행업체의 공항 이용계약자 의미, 이게 말 그대로 해석을 안 해요. 넓게 해석해요. 여기는 이제 그 요지라 상세하게 해놓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전문을 보면은 거기 다른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여행업체의 공항 이용계약자, 그러니까 해외 여행업체, 국내 업체 제외되죠.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다음에 단체 관광, 요것만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공항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여객, 이래가지고 내국인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유 증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도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해당 노선에 대한 수유 증거의 포과 추이, 의리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시킨 거예요. 다시 심리하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보충자료에 349. 아유, 이거 뭐야? 이 보충자료를 잘못 만들어. 이거 복사 붙이기, 이 박스 복사 붙이기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데 못했네.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제가 사실관계는 참고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되고, 저 내용이 잘못돼가지고 저거는 수정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자, 특권 설정이죠. 특권, 일반 국민 아무나 못하는 거. 그래서 바로 그냥 출제된 요지로 갑시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허가, 이거 지난번에 스티브 사건 봤지만 해외 여행의 자유, 입국의 자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 인력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인
스티브 윙은 대한민국 이권 자격이 없다. 이런 것도 관련되는데 외국인은 원래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특권 만들어준 거예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라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증에 관한 거, 공증인 인가하는 거.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공증인 인가 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이게 인가라고 말하지만 인가가 아닙니다. 특허입니다. 도표에도 주석을 달아놓을까? 공증인 인가, 이거 인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 공증인을 임명 공증인, 인가 공증인. 이거 개념도 보충자료 해놔야겠구나.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 사업인정도 토지 수용권은 타인의 재산을 시가 아래로 일방적으로 뺏을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물의 특허 사용인데 특허 사용은 계속적 사용이에요. 공적인 물건, 보세구역, 이게 세관에 있는 거잖아요. 하천, 공유수면, 강, 바다 이런 거죠. 어업면허 이거 바다죠. 사도 도로죠. 행정재산. 이 공물이라는 거 딱 보면 알아. 도로 같은 거. 이거 공적인 물건이죠. 특허 사용은 그 점용자, 그 매립자 이런 말 들어가면 인용자 이런 말 들어가면 계속적 사용이에요.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어요. 광업호가 이거는 그 지하자원인데 이거는 광업권이란 준물권의 객체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그랬죠. 보세구역 선언특허는 공기업 특허로 이거 재량행위다. 하여튼 특허는 다 재량행위예요.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그 설치 경영 주임의 서령이에요.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서 자유재량이다. 그 다음에 논거 없어요. 논거 없는 거 넘어가고 하천이 공물이죠. 점용이 계속적 사용이죠. 대물적 특허 처분이다. 하천기술을 본래 공용 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걸로 이게 공물의 보통 사용, 자유 사용, 일반 사용이라는 건데 이건 공물법의 강론에 공물법의 공물 사용 관계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사용이 가장 중요하고 허가 사용, 특허 사용 이런 것도 다루는데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 사용권을 설정받아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용수계약은 하천 점용허가는 대물적 특허 처분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논거 없고 법적 지위인데 토지구역 사업 정리사업 시행인가 사업 시행인가 이거 두 번째 또 사업 시행인가인데 이거는 조합이 할 때는 이건 인가라 그랬죠. 근데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주체를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가 수용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수용권을 설정하는 거고 이건 본질성설에서 다룬 이후에 여러 번 벌써 봤죠. 그 다음에 신문 등록 개나소나 아무나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도 이것도 지위를 설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부분 이게 제주일보와 관계되는 굉장히 복잡한 대형 관련인데 나중에 원고 접기에서 관련된 사실관계 보충자료로 낼 거예요. 이것도 뭐 논거는 없어요. 그 등록관청에 하는 신문의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거 이것도 특권 이건 특권에 관한 거 고시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방식이 고시라 그랬죠. 그 권리력 법인 설립해 주는 거죠.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인가 이게 이제 법적지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는 넘어가도 돼요. 그 어차피 두 번째 판례 있으니까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이건 그 사람이 아니구나.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으면 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있으면 얘가 특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해로 다투기 한 소송은 항고소송이자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 제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 설립 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이게 있기 전에는 다투게 조합 설립 동의밖에 없지만 이게 있은 다음에는
처분이 있으면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해야지. 조합설립 동의는 처분의 요건에 불과하거든요. 동의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 설립 효력을 부정하려면 민사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 효력을 다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바로 설권적 처분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직접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인데, 그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 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얘도 두 번째 처분 논거가 인가 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 그 처분 요건에 불과하다 이 말은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 자체와 처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라는 요건은 전혀 별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말 나오면 얘는 처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의 말 그대로 요건에 불과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그 이제 저게 폐지되고 새로 이제 도시정법이 이제 제정됐거든요. 그 시행 후 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옛날 거를 그 옛날 거 대신 이제 새로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제 행정주체가 되는 거지만, 그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당부는 이거는 여전히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이제 인가와 기본행위 관계 같은 건데, 근데 여기는 특허예요. 인가가 아니라 특허와 기본행위 관계. 조합설립 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설권적 처분, 옛날에 인가였던 게 특허로 된다고 해도 여전히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고,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법률이 바뀌었다고.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지정권자 실시계획 승인 처분, 얘도 결국은 뭐냐면 지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그래서 제가 편의적으로 뭐 지위하고 뭐 특권 이렇게 나눴지만 이게 엄밀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류가 엄밀하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게 분류 자체가 배타적이고 그렇게 엄밀한 건 아니다. 그냥 특허라는 것만 어떤 거로 연상하든 알아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특허라는 것만 알아봤으면 형성적 행위다.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바로 요지로 가면 조합설립 결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다. 이 말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처분이 아니다. 얘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봤죠. 처분이 있은다면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해야지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 결의에 대한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이 조합설립인가가 설권적 행위면 그 변경인가도 성질을 같이 한다. 이런 거 독해할 수 있죠. 그 다음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이거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한 갈 수 있다. 왜냐면 그 운수사업 자체는 몰라도 이거를 떠나서 면허 자체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함께하기에는 적법하지 않은 거다. 저거와 같은 논리가 뒤에 또 있어요. 그거 같이 정리할게요. 뭐라? 저 이상한 게 있었는데. 너 착각을 했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분류 등 관련 영업 허가인데, 이거는 교수들도 분류를 허가인지 특허인지 그렇게 논의를 잘 안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 국민보건, 환경 이 말 나오면 공익을 중시한다 그랬죠. 보전에 이바지 않는다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업자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데, 요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 이 말 나오면 원고적격 인정이죠. 경합자 소송. 이제 페이지 이건 인용 안 해도 원고적격 어디에 있는지 알죠? 그 다음에 형성행위다. 이건 뭐 특허라는 거 하면 다. 다음 페이지 재량행위다. 이건 뭐 일일이 읽을 거 없어요. 일일이 읽을 거 없고 재량행위랑 결론은 다 똑같이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 358, 맨 밑에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특허인지 어떤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랬죠. 그냥 귀하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난민인정 여기다 했는데 교수들 난민인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허라고 외우지 말아요. 저도 그 자신 있어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편의상 같이 다루자 이거기 때문에 얘는 또 기숙행위잖아요. 자, 맨 밑에 세 번째 또 난민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게 기숙행위라는 거죠. 그럼 이게 허가를 보고 있는 건가? 판례는? 그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논문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특정사회 집단과 외국인이 받을 박해 의미인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핵심이 나오죠.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다. 뭐 외울 것도 없죠. 여성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가 뭐냐면 그 남성의 성기 중에 가장 성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귀두죠. 귀두. 그 남성의 귀두에 준하는 여성 성기의 일부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갑자기 클리토리스인데 저는 가능하면 영어나 외래어를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우리나라 한자가 핵이에요. 음은 이제 여성을 지칭하죠. 여성의 핵에 해당하는 남자의 귀두에 해당하는. 근데 이게 더 아름다운 순우리말이 이제 공알이라고 그래. 공알. 공처럼 생긴 알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공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성경하는 글 쓸 때도 공알이라고 쓰지 음액이나 클리토리스인데 가로로. 왜냐면 공알이라고 하면 또 순우리말인데 오히려 못 알아듣는 뭔 말인가 모를 경우가 있어서 그냥 참고하라고 이 음액 또는 클리토리스라고 그냥 가로로 처리해 주는데 이거를 여기에 성세포가 발달된 거예요. 프로이트 같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뛰어나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남성 편향적인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정도의 위대한 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프로이트 그렇게 위대한 학자라고 보진 않는데 여기는 이 클리토리스가 굉장히 성세포가 발달하니까 여기를 부드럽게 자극해지면 클라이막스, 쾌감, 절정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맞들이면 여성이 심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한다라는 게 프로이트라는 이 엉터리 과학자의 결론이에요. 지금은 이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됐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여성이 심리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정상적으로 해소하게 되면은 클리토리스 쾌락에서 질쾌락으로 질을 통한 쾌락으로 옮겨가는 게 정상이다. 그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자의행위 이런 걸 못한다. 그래도 이제 프로이트는 심리적 거세 정도만 했는데 아예 물리적으로 이 음의 공화를 그냥 소독도 안 한,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예리한 흉기로 이걸 도려내는 게 할례예요. 이건 진짜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아니 여자니까 괜찮다. 아니 남성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성기 귀두를 그냥 갖다가 소독도 안 하고 도끼로 쳐가지고 잘라낸다. 야,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잔인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럴 위험에 처하면 당연히 난민 인정해야 된다. 결론을 못 끌어내면 미친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바로 본문으로 갑니다.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잖아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는 거죠. 난민 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 결국은 밑에 여성학대를 당하게 될 개별적 구체적이 있다는 점, 이거는 그 가족적, 지역적, 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정돼야 된다. 당연하죠, 그거야. 그래서 이건 한번 보고 안 읽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재량행위다라는 거죠. 그 다음 16번은 조금 음미할 게 있어요. 롯데물산하고 이제 송파구청장, 아마 저쪽 롯데월드인데 그쪽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도로조명허가에 관한 아주 유명한 판례가 그 사랑의 교회 사건이죠. 서초역 사랑의 교회인데, 그 강릉에만 해놨나? 사랑의 교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총론 논점은 아니에요. 도로조명허가는 도로 일부에 대한 특정 사용을 허가하는 거로 도로의 일반 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조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돼야 된다. 필요성의 원칙이죠. 도로관리청이 도로조명허가를 하면서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조명 장소 및 조명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의 잘못이 있는 거죠. 사실 오인이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이다라는 건데, 사랑의 교회 사건도 완전히 그 거대 종교의 그 협박에 구청장이 결국 타협하고 만 거죠. 참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뭐 윤석열 같은 작자도 뭐 지금 무신론자라고는 하지만 내가 볼 땐 잡신에 그냥 귀신 시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절에 가서 합장도 하고, 뭐 그 카톨릭 천주교 뭐 개신교 가서 또 뭐 축복기도도 받고 뭐 별 거지 같은 짓걸 다 하는데, 그럼 윤석열이라는 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정치인 다 그렇죠. 과연 지금 개신교가 지금 몰락해가는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진정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사이비 목사들 그 정치적이면서 성적인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의 설교에 과연 영향을 받는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못하는 거겠죠. 하기는 제가 정치를 나갔으면 씨발 이거 뭐 개독교와 기독교를 엄밀하게 구별해가지고 존경할 만한 기독교 목사님은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 개독교 목사는 일체 타협 없이 신랄하게 싸워나가고, 개독교인들하고도 그냥 치열하게 치고받고, 진정한 기독교인하고는 연대와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못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쓰레기, 개독교 쓰레기에 의해서 당선되지는 않아요. 이 차지하는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찍히면 당선되기도 거의 불가능이다. 아마 그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수님 말씀과 성경 자체, 이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팔아 처먹고 장사하는 놈들을 저는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이 경건한 삶은 오히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완전히 그냥 술 처먹고 마약 처먹고 고스톱하는 이런 씨발 땡전 같은 새끼들이 갖고 돌증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막 그 수행하면서 이런 훌륭한 스님들도 제가 불교책을 몇십 권이나 읽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철저하게 나눠봅니다. 개독교와 기독교, 돌증과 스님. 자, 그 다음에 19번에 조금 음미할 게 있어요. 바로 판례 요지로 갈까요?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부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이거 앞에서도 봤던 거고, 처분 변경에 관한 건 또 행정위 하자에 관련해서, 하자는 아닌데 하자와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다루게 됩니다. 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 처분하거나 흠 있는 딴 생각하다 제목으로 올라가 버렸네. 다시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이걸 가능한다는 전제하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라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소송에서 다룰 거예요. 점용료 부과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 처분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할 수 있다. 밑에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 이거는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하자 치유와의 차이, 이거 잘 음미해야 될 중요한 논점이에요. 변경처분은 흠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변경처분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는 거. 다음 줄 보면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조명과 과정 특별사항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특별사항의 필요가 없는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한 후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아니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고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점용료와 재산정된 점용료의 차액을 감액 경정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휴가인데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죠. 공권인 게 일반적이면 사건도 있다. 광업호가 어업면허에 의해 사건인 광업권, 어업권이 설정되는데 요거는 그 배타적 독점적인 거 보호하는 거, 그 1편에서 공익사업에 관한 거 얘기했죠. 그 운수사업 면허는 성질상 독점이 안 되는 거지만 이 어업면허, 도로조명허가, 광업허가 이런 거는 독점이 허용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같은 업무구역 안에 중복된 면허는 당연무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 어장을 엄격히 구획해서 나누죠. 구역을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 간의 어장 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함으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중복 면허는 당연무효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 광업권의 전속 중에 광업권에 설정된 광물과 동일한 광산, 여기에 부전하는 이거 다른 광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구역 내에서는 동종의 광물만이 아니라 광업법상 이미 광업권에 설정된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 설정할 수 없고, 이종 광물이라고 할지라도 광업권에 설정된 광물과 동일 광산 등에 부전하는 이종 광물은 광업권 설정에서 동일 광물로 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귀하와 같은 게 이제 대인적 특허죠. 이거 귀하 시험 보죠. 귀하 시험 보는데 뭐 애국가도 그렇고 애국가도 막 쓰게 한다 그래요. 애국가 주관식도 있는 거 같아요. 애국가 쓰라는데 우리나라 국민도 애국가 사절을 다 쓸 수 있는 국민 얼마나 될까요? 유감스럽다. 태극기 부대 그 미친 것들 태극기나 흔드는 꼴값 떠는 주제에 대가리가 애국가나 제대로 외우겠어요. 제가 볼 때 그 미친 것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이 아닌 거. 이거 대한민국 국민도 국립공원 1호가 어디예요? 지리산이거든요. 설악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국립공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국민이 많을 건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가 봐요. 귀하가. 대물적 특권은 이전에 당연히 이 결론은 뭐 권리임을 승계, 위법사의 승계, 제재사의 승계 하면서 계속 봤죠. 허가 때도 받고. 자, 이건 개념의 관계에 되는 판례인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타인을 지정한 게 이 환지처분인데 환지처분은 토지 변환 줄임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땅에 대한 처분이에요. 몇 다시 몇 번지의 땅이 환지다 이렇게. 그럼 이건 땅에 대한 거니까 대물적 처분. 대물적 처분은 뭐예요? 땅을 중심으로 소유권자가 판명되는 거지.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지정행위, 사람에 대한 지정행위가 아니라 이건 대물적인 거기 때문에 환지처분은 땅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쉬워요. 두 번째 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에 대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환지받을 권리자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 지정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땅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사업시행자 저 본문에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이것도 마찬가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주를 했다. 역시 그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그다음 상표권 부여의 형성처벌 법적성. 이거 대물적 처분이죠. 승계가 가능하다. 이거 상표라는 물건에 대한 거니까 대물적 처분이죠. 그래서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모를 사람은 없죠. 이 상표권 같은 대표적인 게 제가 그 등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그 K2 짝퉁 그 짝퉁인지 모르고 했는데 이 K2라고만 돼야 이게 정품인데 뭐 K-2, K.2, K2 밑에 뭐 썰라만 또 K2 옆에 뭐 또 이런 무슨 디자인 같은 게 있는 거 다 짝퉁이에요. 이 짝퉁에서 그 사장님 그 짝퉁을 갖고 한 300만 원 돈을 쳐발랐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양아치 기질이 있어요. 처음에 이 정품인 줄 알고 당당하게 모자도 K-2 모자, 뭐 등산 바지, 뭐 5만 거 머리에부터 배낭 바지 신발까지 다 그 양말도 등산 양말도 신하고 그 짝퉁 사은품으로 지금 개싸구려고 저 빤스 빼고 다 그냥 그랬는데 아니 이게 그 태백산 겨울산 1월 3주차 가장 추울 때 갔는데 방풍이 안 돼요. 아니 눈 위에서 밥을 먹는데 손이 존나 시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 멀쩡한데. 그리고 밥 먹고 일어났더니 엉덩이가 축축한 거예요. 방수가 안 돼요. 아니 무슨 등산화가 방수가 안 돼. 기능성 의류가. 근데도 저는 사람을 쉽게 믿어가지고 계속 그래도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소한 게 그 밖에 이제 유인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 여름용 반팔티. 여기 F7 가벼운 담배인데 라이터가 사서 입은 첫날 밑에 이게 뜯어져가지고 이게 담배하고 라이터가 떨어진 거예요. 그 어떤 지나가는 청년이 담배 떨어졌다고 해서 설마 내 거일 리가 하고 봤더니 여기가 쭉 찢어진 거예요. 결정적인 건 이제 배군대, 북한산 정상. 배군대가 알다시피 그 경사로가 있는데 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등산화가 거기서 미끌려가지고 굴러 떨어져 뒤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못 믿겠다고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케이트라고 쳤더니 내가 입고 있던 게 다 짝퉁. 그 상표권 분쟁이 형사처벌됐던 완전히 그 사기꾼 씨발 새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사람 양아치 기질인데 처음에는 단호했죠. 나는 뭐 겁못 들어서 생각 아니니까 이 생명과 관계된 등산화는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있겠다. 근데 어느 날 그 청계산에서 이 정품으로 무장한 삼객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막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 있죠. 그래 모자를 버렸어요. 그리고 정품 산 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등산화 이게 뭐 바위산은 미끄러져서 못 가지만 청계산 같은 흑산은 괜찮으니까 버리기 전에 씻고 가는데 뒤에 누가 오면 이 등산화 이렇게 들면 바지가 올라가면 K-2 짝퉁 이게 나오니까 잠깐 섰다가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가고 이질하다가 결국은 그 설악산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권금성 올라가는 케이블카 가족 여행하고 갔는데 거기에 제가 속았던 그 짝퉁 그것도 진짜 환갑 선물로 자식이 사줬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짝퉁 그 싸구려를 갖다가 다른 때도 아니고 환갑 선물로 그 짝퉁인지 모르고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있는 그 어르신 보면서 참 가슴이 아주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진짜 상표권만 보면 내 K-2 개새끼들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나쁜 자식들.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운송사의 양도 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도 그 인가전의 사유를 들어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 유사한 것도 앞에서 봤죠. 자, 인가 사례자인데 인가자 승인자 그 중에 다음 페이지에 밑에 주석 단 거 외워야 돼요. 걔네는 나머지 인가자는 뭐라 정리하면 되고 허가는 안 읽을 수가 없죠. 허가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일단 기출된 건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여러 개 있으면 나머지 또 소화하는 거로 합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인데 이거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거 보충자료 해놨거든요. 관련돼서 정관에 관한 게 나오는데 정관 작성, 정관 변경 이거는 기본행위예요. 이거 허가하는 게 보충행위로 인가고 공법인 설립은 특허고 아예 만들어주는 거고 감독청이 정관을 작성하면 대신하는 거니까 대리가 되는 거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발급받게 될지 거부되게 될지 이거 모르기 때문에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고, 허가가 최종적으로 발급되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허가가 끝내 거부되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로 되는, 이게 무효로 되는 표지가 인가 표지고, 허가 잠탈 아예 짜고 안 받기로 하면 형사처벌되는 건 허가 표지.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허가와 인가의 복합적 성질이다라고 주장하는 배경인데, 판례는 그냥 인가라고 보는 거죠. 자, 교재로 갈까요? 자, 규제지역 내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 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성질했고, 허가라고 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를 갖다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재산이 허용되는데 이게 그 매매가 원칙 일반적으로 금지된다는 건 지나친 거라는 얘기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 자유가 인정되지만 다만 이 허가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 행위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적 성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이유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 처분에 취소 무효하기를 걸 이익이 없다. 이거는 이미 봤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보충적 행정이다라는 논점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5번은 요 이제 권리구제 가는 게 나오는데 저 뒤에 다 별도로 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것도 다 뭐 그거고, 그 8번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이거는 조합 설립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학계 비판이 있던 판례인데, 그래서 지난해 출제가 됐죠. 인가는 주류중개 재량이니 기속재량 체감계획 인가 외워두세요. 저건 판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도 외워지면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재량인 기속행위는 뭐 법률에 따른 거랑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69에 가면 부관의 부가, 저건 나중에 부관은 판례는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나 기속재량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289와 관련해서 봤죠. 일단 기속재량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인데, 근데 두 번째도 222, 289 인용해서 봤죠. 이게 두 개 이상 관련될 때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성질이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가라고 무조건 부관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 다음에 뭐 재량행위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인가효과, 이거 개념에서 나오죠. 인가는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켜주니까,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판례 두 번째 쪽 보면 정관 변경의 효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무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인가는 보충행위잖아요. 보충한다는 얘기는 주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본행위가 주된 거예요. 기본행위는 당연히 주종관계는 주된 건 종된 거에 영향이죠. 기본행위가 불성립 무효이면 인가도 무효다. 제목 갖고 다 돼요. 기본행위가 실효되면 인가도 실효. 그 다음에 그 양수대 계약이 취소, 기본행위가 취소되면 무효가 된 거죠. 그럼 인가처분은 무효다는 결론은 똑같죠. 근데 인가는 종된 건 주된 거에 영향을 못 미치죠. 기본행위가 불성립 무효인 경우 종된 인가로 주된 기본행위가 유예한 거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건 주종관계만 알면 너무 쉬운 판례들이에요. 기본행위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이 있다도 유예한 걸로 낼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 하자를 이유로 이 기본행위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이거는 쟁송으로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것도 제목 갖고 돼요. 기본행위는 적법 유예하는 보충의 인가에만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하자 있는 거 다투 실익은 당연히 인정되죠. 이건 아니어도 뻔하죠. 근데 반대로 기본행위에만 하자 갖고 인가 적법한 경우는 멀쩡한 인가를 다툴 이유가 없죠. 기본행위만 다툴 실익이 있고, 이것도 제목 갖고 되죠. 상식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기본행위인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 불성립 무효를 내세워 감독청의 인가청을 취소부여하는 소갈 법무상의 이익이 없다. 이게 223 수리와 기본행위 관계와 비교하라 그랬죠.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라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기본행위 하자와 인가하자 자체는 별개라는 거. 당연하죠. 기본행위하고 인가는 전혀 별개의 작용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설령 사업시행계획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인가가 적법 요건을 갖추면 인가 자체는 적법이다. 당연한 얘기. 무인가행위과도 마찬가지죠. 허가 안 받은 거는 유유인데 특허인가 안 받은 건 무유라 그랬죠. 자, 그래서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소면 매립 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약정 무효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건 뭐 학교에서 별로 연구가 안 되더라고 지금까지도 2002년 월드컵이 있던 발레인데 예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인가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력이 문제되는 건 공법상 관계에 한정된다. 이게 특허는 사법관계에도 관련되잖아요. 그게 같은 형성적인 건데 그게 360일의 맨 위에 있죠. 사건인 경우도 있다. 특허하고도 다른 거라 이건 외워야 돼요. 360이라고. (361의) 맨 위에 제목 거기에 사건 이게 373하고 비교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실관계도 좀 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그 요지 첫째에 가면 인가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력이 문제되는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에 그 내부적인 사법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과 행정청 거기에만 미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면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으로서는 인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에 대해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택조합의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의 변동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동된 새 조합원은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대해 조합원으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인가를 안 받은 건 하여튼 조합과의 관계지 조합원까지는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다라는 건 당연한 거.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원래 민법의 초대형 판례였거든요. 사법시험 50점짜리도 출제가 됐죠. 물론 저는 뭐 응시하지는 않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근데 잠탈, 배제 잠탈 이거는 그 과세 대상을 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2, 3, 4, 5는. 저건 사시에는 당연히 알아둬야 될 판례인데 그게 행정법에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 양도가 있다. 그럼 감독관청의 처분허가 효력의 존속 여부인데 그 유효하게 존속한다. 결론은 알아두면 돼요. 그 처분이 완전히 끝나야 효력 발생하니까 그 처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인가 효력이 발생이 안 하니까 허가 효과가 존속한다라는 거고 인가전 위법사의 승계 이거 좀 전에 개인 택시 거기서 봤었죠. 이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라 그냥 외워둬야 됩니다. 근데 출제가 됐죠?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외워둬야 돼요. 전 논리적으로는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고 그 뭐 양도 양수된 건 동일한 내용이 넘어가는 걸 양도 양수라고 하니까 저건 제목 한 번 보면 외우려고 안 해도 뻔하죠. 인가 변경 인가 이게 별개다라는 거죠. 인가도 독립된 처분이고 변경 인가도 독립된 처분이니까 흡수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가 특허도 더 말할 것도 없죠. 인가 특허는 완전히 별개의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 승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요지가 이렇게 길게 되는데 이건 한 번 보면 더 안 봐도 되는 내용이라. 자, 이번 시간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참 이게 요거만 하기에는 너무 좀 부강까지 하기에는 또 부강은 부강까지 다음 시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